네, 반갑습니다. 네, 장병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 강의 때도 아니다 싶으시면 나가주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 소제목으로 부모는 아이가 바라보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미혼 계신가요? 부모 아니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이런 강연에 참여하게 되셨죠? 두 분이 사귀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떨어져 앉아 계신 거 보니까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뭐 결혼을 앞두고 계신 건가요?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드림그래퍼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어요. 드림그래퍼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꿈을 그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꿈을 그리게 생겼나요? 당당하게 아니라고. 그죠? 뭔가 꿈을 좀 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이죠. 저는 매트라이프 생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트레이트 매니저라고 해서 SM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전략적인 기획적인 그런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 매트라이프 생명 못 들어보셨죠? 매트라이프 생명은 145년이 됐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매트라이프 생명의 본사 건물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한 번에 찾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으셨죠?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죠. 우리 영화에 보시면은 매트라이프 생명의 이제 오늘 이후로는 잘 보이실 거예요. 그 이유는 뉴욕 맨하탄에 본사가 있는데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은 저희 매트라이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또 영화에서 보셨듯이 타이타닉 침몰 사건 때도 저희 그 본사에서 구조 활동을 많이 했었고 나라에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부모시죠? 네. 저도 부모예요. 네. 의심스러운 눈빛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부모 결혼 못했을 것 같으신가요? 너무 긍정적인 웃음을 해주시는데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고요. 이 친구가 제 딸이에요. 올해 10살입니다. 10살. 저랑 많이 닮았죠? 그래요. 제가 제 딸을 10년 동안 키우면서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한 3만 번에서 한 4만 번 정도 듣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애를 하나 더 낳았죠. 저를 쑥 빼닮은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그죠? 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저랑은 쑥 빼닮았죠. 그죠? 사실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진짜 저를 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고민입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고민에 휩싸여 있어요. 저는 집에서는 이러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엄마든 아빠든 간에 우리 자녀한테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아내입니다. 이쁘죠? 정면을 못 보셨기 때문에 이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 딸이고요. 제 딸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엄마라는 존재를 부모라고 부르죠. 그리고 딸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프랑스에 있는 그 모놀리스트 주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에게는 비평보다는 모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범. 그죠? 다 공감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울의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대로 모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도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 많이들 책이나 매스컴에 보셨을 텐데
미국 인구의 2.1%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0.2%. 벌써 감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뭐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타셨고, 그리고 아이버리그 학생의 3분의 1과 교수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누구죠? 맞습니다.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 여기에 보셔서도 많이 낯이 익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스티븐 스필버거라든가 프로이트. 이분들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두 가지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네, 경제와 IT라는 겁니다. 경제 IT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상표를 보시면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많이 익숙해 보이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그 밑에 뭐가 있죠? 스타벅스와 함께 매트라이프도 유태인이 그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태인에 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해요. 유태인들의 성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유태인들의 성인식을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바르미츠바, 우리 히브리어죠. 바르미츠바라고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고 미츠바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그래서 신과 우리의 자녀를 계약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성인식은 13세 때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남성들은 제대로 된 성인식을 치러주고 좀 아쉽지만 우리 딸들은 성대한 파티만 열어주지 성인식을 뭐 이렇게 제대로 치르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딸의 성인식은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바트, 아들은 바르라고 이렇게 하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년 전부터 연설 연습을 시킨대요.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나이로 중학생이 되는 그 시점부터 대중 앞에 서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년식을 할 때 선물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신한테 뭔가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그 다음에 시계와 축의금, 돈을 선물한다 그래요. 시계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뜻이고, 돈은 네가 독립할 그 나이 때, 부모로서부터 독립할 그 나이 때, 그때부터는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돈을 선물한다 그래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선물하냐면 우리나라로 약 5천만 원 정도. 그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중산층. 한 4만 불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5천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는다 그래요. 그 돈을 아이의 계좌로 해주고 부모와 같이 운영을 하겠죠.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운영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독립하는 나이는 약 22세에서 25세라고 합니다. 약 10년에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독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때는 돈이 아까 그 5천만 원 돈이 어느 정도 불어있냐면 약 2배인 1억 정도의 금액으로 불어나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부족이에요. 이 부족은 성년식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등에다가 이 쇠 갈고리를 끼웁니다. 쇠 갈고리를 끼워서 줄을 매달고 그 뒤에 좀 징그럽죠? 그 뒤에 나무 장작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서 끌고 가요. 어디를 끌고 가느냐? 어디를 끌고 갈 것 같으세요? 자기가 살아야 될 곳, 자기의 집을 지어야 될 곳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성년식 의식이 내 집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우리 성년식 때 뭐 하죠? 어떤 거 하나요? 어떤 거예요? 우리 장미꽃 선물해주고 또 하나는 향수 선물해주고 마지막에 그 선물해준 사람과 키스 하셨죠? 응? 키스 하셨잖아요, 그죠? 키스 하셨죠? 키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집에 있는 그놈 말고요. 그놈 말고 그때 했던 그놈 있잖아요. 그놈하고는 하셨죠? 하셨네요, 그죠? 끄떡끄떡 하시는 거군. 우리는 성년식 때 이러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나이 때 되면 우리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조금 전에 우리 임근희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 빚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 빚부터 갚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태인들은 사회에 나올 때 부모로서부터 독립을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개인 사업 또는 금융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회에 진출할 때 이 학자금부터 갖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많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부모들이 모범생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심어줬던 습관과 문화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습관들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긋지긋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 제 알람 시계는 4시 반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알람 시계보다 거의 한 달이면 하루 정도를 빼놓고는 다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습관을. 대신에 10시에 자게끔 해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넌 10시에 자야 된다.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라. 4시가 맑은 정신일까요? 네? 저 절대 맑은 정신으로 4시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재로도 그 현대건설에 근무하고 계시고 리비아에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전쟁을 3번 치르신 분인데 태어나셨을 때 6.25가 있었고 걸프전 때 현대건설에서 제일 마지막에 탈출하신 분이에요. 근데 TV 방송에는 못 나왔어요. 아주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요번에 리비아 카다피 사건 때도 제일 마지막에 현대건설에서 2명 남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전화가 와도 저랑은 거의 한마디에 대화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전화 받자마자 제가 아버지 그러면 스머니 바꿔라 이러시죠. 저희 딸애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어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등산을 같이 한번 갔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산 좋아하게 생겼나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웃어주시네요. 산 좋아하게 생겼어요? 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세요. 현대건설에서 외국 근로자, 항상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 중에서 씨름에서 1등 하셨던 분이에요. 태권도가 6단이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고3 때 한번 덤벼봤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결심했어요. 내가 나이가 50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붙어봐야 되겠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 나이가 좀 많이 드셨을 거니까 그런 나쁜 청소년 시기도 겪었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근데 저희 애들이 따라하더라고요. 그 아까 2 아이가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하냐면 4시에는 못 일어나고요. 6시에 일어나요. 6시. 평일이든 주말이든. 근데 평일에는 제가 자주 못 봐요. 왜냐? 저는 그 집에서 5시 40분에 나오거든요. 회사에 한 6시 반쯤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아침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말에 제가 이제 핸드폰이나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보고 있는데 둘이 일어나더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숙제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숙제를 해?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동생이 먼저 하고 어떤 날은 누나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항상 숙제를 하러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숙제를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시간에 놀거나 자거나 TV를 보거나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숙제를 끝내놓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일요일 저녁 때까지는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사실은 저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막 열심히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철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 아이들한테 좀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잖아요. 떳떳한 아빠는 되고 싶지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랑 얼굴 볼 새가 없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때 늦게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빠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딱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 딸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빨간 날은 너랑 놀아주겠다.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나고 나서는 파란 날도 놀아주겠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또 파란 날이잖아요. 반려견은. 사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기가 행사다 보니까 또 나와 있긴 할 건데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자, 자녀분들한테 실행과 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실행과 포기. 실행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행한다라는 거고 포기는 하려는 일을 도중에 그만둬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한테 교육을 시킬 때 실행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요? 포기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실행이 좋겠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행에서 좋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실행에서 좋은 거. 제 수건이네요.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저축, 공부, 운동, 칭찬 이런 것들은 실행해서 좋은 거죠. 포기해서 좋은 거는 포기라는 건 별로 좋은 억양은 아니지만 포기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있죠? 금연 좋아요. 금연 또 그렇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뭐 도박. 그 다음 남 욕하는 거. 우리 남 욕하는 거 사실은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다들 알고 계신 뒷담화잖아요. 뒷담화. 뒷담화하면서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 계셨어요? 뒷담화는 재밌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포기하면 좋다라는 거죠. 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자세히 좀 한번 봐보세요. 개구리가 학한테 잡아먹히기 바로 직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을 졸라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학을 박제를 해놓고 살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파이널 3피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3피트만 더 팠으면 우리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캘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포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사진에 저도 나와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마트 가셔가지고 아이가 너무 떼를 쓰는 거예요. 뭐 장난감을 사달라, 뭘 해달라 막 떼를 쓰는 거죠.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키우시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바닥 막 뒹굴죠? 저 얼마 전에도 봤어요. 막 바닥 뒹구는 아이. 그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사실 이런 식으로 애초롭게 쳐다보면 마음이 또 약해져요. 그래서 사주고 싶으신 게 또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런 녀석들은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죠? 요렇게만 해봐 그냥 뭐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그렇게 뒹구는 아이를 봤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이 있어요. 그 같이 가셨던 분이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렬 씨, 제 이름이 정병렬인 건 알아요? 고맙습니다. 병렬 씨, 만약에 병렬 씨라면은 저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러지도 않지만 저는 저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나의 좀 깨달음 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절대 뭐 어떤 나라를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병렬 씨, 일본인들이 왜 한국인한테 안 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일본인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러지 못한대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결국은 아이한테 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끝끝내는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공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더 우월한 거야. 왜냐? 일본인들은 정말 뛰어나고 하지만 해보는데
끝끝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해보면은 됐었던 게 많거든. 그래서 하게끔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땅덩이고 자원 하나 없는 이 땅덩이에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일본을 따라잡고 있잖아요. 삼성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까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딱 자르셨던 분들은 한번 저처럼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강의 때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로서. 근데 우리도 부모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는가? 우리 부모 세대는요. 20대 초반에 취업을 했어요. 그죠? 뭐 대학을 꼭은 안 나왔어도 됐었고 취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28, 9만 돼도 노총각 노처녀라는 소리 들었죠. 우리 노총각 있었어요. 예전에 태어나셨으면. 그죠? 지금은 나이 30이 늦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출산을 했고 주택장만을 하고 그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죠? 그다음에 자녀의 결혼까지 시키고 나서 우리 65세쯤 되면은 은퇴를 했죠. 그죠? 은퇴를 하고 나서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는 80세 정도가 되지만 실제 우리 부모 세대에서 평균 수명은 한 78세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 생활이 10년에서 15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기간은 많았고 노후 생활하는 기간은 짧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세대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요. 대학 나올 거 다 나오고 유학 갔다 오실 분들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죠? 취업을 하시고 나서 결혼을 33살, 4살 이때쯤에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더 늦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출산은 되도록이면 좀 고민을 좀 하는 편이고 그래도 출산하기는 하죠. 하고 주택장만을 합니다. 일단은 집은 요즘엔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에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문제는 60세 이전에 은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 저희 아버지도 제 동생이 저보다 5살이 어린데 그 친구가 이제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 아빠가 은퇴하기 전에 제발 결혼해라. 그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나 회사 그만두기 전에 너 결혼해야지 그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60세 이전에 은퇴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한 90세 정도? 90세 조금 넘어가면 사망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기간이 30년에서 40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워낙 유행했던 얘기라 마처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처 세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구나. 마처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예요. 저희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거죠.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수명은 한 90세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태어나서 공부하고 뭐 취업하고 이러는 과정까지가 30년이 걸렸어요. 그 30년은 사실 두 번째 30년을 위해서 살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30년 열심히 일하고 자녀 키워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 살았던 이 두 번째 30년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는 나머지 30년을 또 위해서 살아가는 세월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삼모작 시대라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5호 세대라고 하는 말. 50세까지는 돈을 벌고 살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고 나머지 50년은 돈 못 벌면서 사는 시대라고 해서 5호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이 정도 포지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넘어가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좀 흐리지만 자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어떤 그림이죠? 퍼즐이에요. 퍼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퍼즐 하실 때 퍼즐 맞추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어떤 거예요?
가장자리. 또 맞아요. 가장자리 맞추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고집 센 분은 안 계시나 봐요. 중간부터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분들을 도라이라고 하는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가장자리부터 맞췄던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림이었는지 그 그림부터 그 밑바탕부터 봤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온 날이 맞나요? 살아갈 날이 맞나요?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도 만약에 안 그리시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는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려보고 출발하는 게 훨씬 빨리 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플래닝. 혹시 스케줄링과 플래닝의 차이점을 아세요? 스케줄링은 시간에 대한 배분인 거예요. 근데 플래닝은 목표점을 잡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 뭘 해보겠다 이런 걸 할 때 스케줄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스케줄러를 작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점을 먼저 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제가 금융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돈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돈에도 우리가 플랜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지만 여성분들 만약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사실 행복은 머니라고 해도 뭐 좀 일맥상통 안 하죠? 표정들이 그러죠. 돈을 좀 가지고 계신가 봐요 다들. 그래요.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마트를 가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수박이 이렇게 두 덩이가 있어요. 자, 어떤 걸 사시겠어요? 어떤 걸 사시겠어요? 자, 왼쪽 사실 분, 한 덩이 통째로 있는 거 사실 분, 나는 반쪽 있는 걸 사겠다 하시는 분. 반쪽 사시는 분도 계시네요. 진짜 이런 분들 아까 그 퍼즐 중간부터 맞추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아니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이다. 왜냐? 우리는 수박을 사러 마트를 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반쪽에 놓은 수박을 보면서 맛있게 생겼다 라는 느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한 덩이가 싸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이쪽을 선택했는지. 그죠? 상대적으로 이게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수박 사가지고 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우리 지갑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하면 빼갈까를 온 국민이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빼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TV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TV를 바보상자라는 얘기로 불렀죠. 근데 요즘에 워낙 똑똑한 TV가 많이 나왔어요. 스마트 TV. 똑똑한 TV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분이 그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똑똑해질까요? 그거 계속 보게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아마 아무리 똑똑한 스마트 TV라도 그걸 계속 보게끔은 장려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나쁜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장 드라마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TV를 아직도 바보상자라는 얘기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광고. 잘 보세요. 공익 광고를 제외하고 모든 광고들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우리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치킨, 뭐 소녀시대가 나와서 국내 치킨을 선전을 하더라도 아니면 커피를 하나 선전을 하더라도 모든 CF들이 결국은 소비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현대카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건 제로, 쓸 때마다 할인. 결국은 써야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쓰라는 거예요. 제가 뭐 카드 회사 이름을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현대카드가 그 광고 카피라이터로 굉장히 하여튼 잘 받았던 그런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카드 쓰라는 거예요, 카드. 돈 쓰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좋은 카피라이터도 결국은 소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술광고 보세요. 이효리가 나오고 춤을 추고 흔들고 또 조인성이 나와서 옆에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막 위로를 해주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소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키면 대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대출에서 뭐라 그래요? 단박대출 세 가지만 말하면 대출해 주겠대요. 뭐야?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와, 이것만 해주면 대출을 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을 얘기하죠. 여성들은 더 잘해 주겠다고. 그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직접 영업했던 건 아니에요. 저 예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영업을 하진 않지만 보험 설계사 일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때 제 바로 옆에 앉았던 분이 저랑 같이 가자고 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디였냐면 대부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분이 그 친구 아버지가 소개시켜줘서 그 대부업계의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그 대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 오히려 저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면 내가 너 하나 보험 하나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2억을 빌려줄 테니까 내가 2억을 빌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는 뭐 재무설계 막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이유를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응? 잘 안 들리네요. 그렇겠죠. 그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셨던 거고,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영업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워낙 이게 좀 무서운 분들이시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빌려주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야. 응? 난 너희네 가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빌려준 돈 내가 꼭 받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성분들 더 쉽게 대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받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그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대학교 때부터 카드 만들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빚에 쩌들어 사는, 우리 아까 전에 학자금 대출에 쩌들어 사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주겠다. 돈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죠? 우리나라에 돈에서 자유로우신 두 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 요 두 분이세요. 한 분은 누구시죠? 법정 스님. 한 분은 우리 이건희 씨. 이건희 씨하고 좀 관련 있으신 분. 만약 관련 있으신 분이면 제가 존칭을 좀 써야 되거든요. 회장님이라고. 관련 있으신 분 없으세요? 자, 법정 스님과 우리 이건희 씨. 내가 만약에 두 가지의 하나의 삶만 택해서 산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난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좋다 하시는 분. 그러세요? 야, 멋지시다. 저런 분한테 미혼이시라는데 시집가고 싶으신 여성분 여기 미혼이 많이 계셨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나는 소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이건희 씨처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택한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가 부자는 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과 같이 부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부자와 재정적인 부자. 그런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사실 부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개개인별로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이 있는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강연 끝나고 나서 난 너무너무 맛있는 회가 먹고 싶어. 소고기가 먹고 싶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난 우리 아이 유학 보내고 싶어.
그럼 그 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0억, 2,000억, 3,000억 막 쌓아놓을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돈이 있으면 그게 부자라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살면 이런 돈들은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재테크, 재무설계. 많이 들어보셨죠? 재테크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테크는 인베스트먼트 테크닉, 투자와 기술이 결합된 단어죠. 그 투자의 기술이에요. 투자의 기술. 재테크는. 재무설계는 파이낸셜 플래닝. 돈과 계획이란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재무설계예요. 근데 자산가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자산가들은 세 가지의 관심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의 확대와 재생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내 재산이 내 부가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아마 유지가 되는 것보다도 부라는 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유대인처럼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다 어필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 자산가들은 부를 어떻게 하면 잘 승계를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우리 중산층에 사시거나 서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아요. 돈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정부 바뀌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나서도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죠. 정말 주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출산을 작게 해서 그런 거예요. 노동할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만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뺏으면 되거든요. 그죠? 당신 소득이 있어? 근로소득 있어? 그 돈 좀 줘. 이러면 되는데 노동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노인들은 많아지고 복지는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돈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아마 이 삶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사람 중심의 재무 설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돈의 원칙을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요 한 부분이라도 좀 인지만 하고 가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손자한테 돈을 적금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편지와 함께. 나는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해서 그 적금을 하나 넣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넣어주기 시작한 거죠. 5만 원씩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76년도에 5만 원씩을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76년도에 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5만 원씩을 매달 저축해 주셨어요. 매달. 몇 년을 해주셨냐면 35년 동안 해주셨어요. 매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35년 동안 저축을 해주신 거죠. 5만 원씩.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원금이 얼마일까요? 계산 빠르신 분은 계산이 되시겠지만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은 2,100만 원이에요. 35년을 저축해 주셨는데 2,1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생각보다는 많이 크진 않죠.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위대한 돈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다 파묻은 게 아니라 적금을 넣었던 거예요. 적금을 넣다 보니 거기에 이자라는 게 붙게 되죠. 이자가 7%의 이자가 붙었어요. 사실 이거는 예를 들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76년도에는 7%의 이자라는 건 없었어요. 7%의 이자는 언제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2005년도, 2006년도에 7%의 이자를 줬어요. 2007년도가 넘어가면서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만약 7%의 이자를 주면 원금 2,100만 원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자, 시간의 힘과 이자의 힘이 붙다 보니까 원금 2,100만 원이 9천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9천만 원 괜찮으세요? 이 정도 금액 35년 뒤에 받으면 괜찮나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의 이자는 없었어요. 자, 12%의 이자를 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2% 이자도 76년도는 없었던 금리죠. 12%는 우리 IMF 시절, 그 시절 거의 끝나갈 때쯤이 12%의 이자를 줬어요. 12%의 이자를 주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변하냐면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금액 받으면 괜찮겠죠. 이 정도 금액 받으면 그래도 서울 안에는 좀 어렵겠지만 근교에 집도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의 이자도 없었다 그랬죠. 우리 IMF 시절에 1금융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1금융권에서 약 15%의 이자를 줬어요. 많이 주는 데는 몇 프로까지 줬어요? 아시는 거예요? 18%.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저축은행, 예전에 사무신용금고는 20% 가까이 줬어요. IMF 시절에. 만약에 15%의 이자를 주면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7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자, 느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자, 76년도에 있었던 금리를 말씀드릴게요. 76년도에 금리는 보통이 20%가 다 넘었어요. 20%가 넘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개발공산국이었거든요. 정말 개발을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50년 만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 개발도상국 때는 은행은 한 가지 마진이 최대 그거였거든요. 뭐냐? 예대 마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차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출할 때 어느 정도의 금리로 대출해줬냐면 40에서 60%로 대출해줬어요. 그래서 이자를 20% 정도를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까 대출 광고 있잖아요. 대출 광고에서 그러니까 대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리드코프, 러시아캐시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조그맣게 밑에 광고 막 나올 때 탁재훈이 막 대출은 뭐 쉽고 빠르게 막 이렇게 할 때 그 밑에 조그만 글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대출 금리가 40%가 넘었어요. 우리한테 해주는 서민한테 해주는 대출 금리가 40% 넘었어요. 지금은 몇 프로예요? 대부업계에서 해주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법정이자? 그래서 법적으로 딱 정해놨죠. 39%예요. 39%의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39%의 이자를 딱 하게 되면 원금이 거의 줄질 않아요. 이자만 내면 원금이 조금씩이라도 줄어야 되잖아요. 약 1,500만 원을 제가 계산해봤는데 1,500만 원 정도를 빌리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 원금이 6만 원 정도 줄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연체는 이 모든 금액에 연체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500만 원 빌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1억이 넘게 빚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몇 번 연체하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자, 21% 주는 이자가 있었다. 믿겨지세요? 저 믿음 가는 얼굴은 아니죠? 사실 조폭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고개를 끄떡.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형저축이라는 상품이 76년도에 있었어요. 1976 제형저축이라고 지금 스마트폰에 쳐보셔도 돼요. 지금 치시란 건 아니지만 쳐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형저축은 1970년 처음 도입된 고금리 시대를 열은 상품이다. 그래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요. 5년 만기 제형저축의 금리가 76년에는 28.1%였어요. 그리고 1980년대는 41.8%였어요. 5년 만기 적금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제형저축이 부활한다고 해서 정말 좋아했지만 4.5%밖에 안 주는 이 제형저축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21%를 준다.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 문제 내서 맞추시면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선물 한번 빨리 공수해서 하나 드릴게요. 15. 빨리빨리 막 불러보세요. 맞히시기 전에 그만둘 테니까. 자, 얼마 될 것 같으세요? 20억. 30억? 오, 점점 너무 세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요. 만약에 50만 원씩 하잖아요? 원금이 2억 1천만 원이지만 만약에 20%의 이자가 있으면 35년 동안 매달 이걸 넣잖아요? 410억이 돼요. 50만 원씩 넣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뭐 사업비, 수수료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축하는 돈, 투자하는 돈, 그건 금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35년은 시간,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7%, 12% 이런 거는
이자,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세 개가 적절히 잘 이용이 됐을 때 돈의 힘이 불어넣어져서 복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유태인 중에 한 분이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리. 이건 8대 불가사이다. 그래서 3년 전에 유행했던 얘기가 복리의 마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요즘에 예전에 경제와 놀자, 경제 비타민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돈을 저축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 얘기해서 펀드 가입하셔라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싹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금리를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펀드도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아요. 지금의 화두는 뭔지 아세요? 지금의 화두 뭐예요? TV 키면 뭐 나와요? 건강이에요. 헬스케어. 건강입니다. 도널드 이런 데 나와도 다 암은 어쩌고 저쩌고 당뇨는 어쩌고 저쩌고 뭘 음식은 뭘 먹어야 좋고 그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이제는 건강의 화두가 된 세상이에요. 왜냐? 오래 살게 됐거든요. 다 되시죠? 공감되시죠? 그래서 복리의 마술이라는 썼고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다 자녀분을 낳아 보신 엄마들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 지나야지만 온전한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임신했네? 너무 기뻐요. 막 남편하고 막 즐겁게 하다가 석 달이 지났어요. 나 우리 애가 너무 빨리 보고 싶어. 그런 다음에 잔인하지만 배를 가르고 애를 꺼냈다. 그게 온전한 생명체로 태어날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에도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힘이 없으면 돈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결국은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 썼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신이 투자를 할 거면 10년을 보지 않을 거면 10초도 쳐다보지 마라. 물론 의역에서 10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쳐다보지 마라. 돈을 벌 거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시간에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서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모아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한 10분 정도면 이제 마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1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획들은 다 세우시죠. 우리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올해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계획은 딱 한 가지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비웃으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올해 계획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TV 출연을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획으로 삼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도 1월 1일 날 세웠던 겁니다. 계획을. 제 아내하고 우리 거실 바닥에 이제 배를 딱 깔고 A4지를 2장을 꺼내놓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올해 꼭 해야 될 거를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적어했어요. 제가 처음에 적었던 게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 사실은 제가 몇 킬로 정도 돼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잠그고 있잖아요. 엄청 답답해요. 그래도 막 참고 있는 거죠. 제가 몇 킬로 정도 쳤는데? 네? 90킬로? 이건 그런 거 안 맞추셔도 꼭 되는데. 몇 킬로요? 그래요. 그 정도 나가요. 그 사이 정도 나가요. 보는 눈이 정확하시네요. 강연자가 이렇게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강연하다가? 짜증, 어차피 막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는 95kg였어요. 95kg를 지내면서 사실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었기 때문에 어디 아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2011년도를 겪으면서 좀 정신적으로 많은 고민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이어트와 아까 누가 얘기하셨던 금연, 담배를 한번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딱 두 가지를 먼저 딱 적으면서 시작을 했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첫 번째다가 정말 그거 지킬 거야? 그러면 난 이걸 적어야지 하면서 딱 적은 게 남편에게 아침밥 차려주기였어요. 그때가 결혼 8년 차였는데 사실은 저는 제 아내에게 아침밥을 얻어먹은 게 10번이 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이면 집을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맞벌이를 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제 밥을 차려주려면 얼마나 더 힘들게 그걸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사실 제 아내는 2007년 3월 4일 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함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물론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피곤함만 좀 더 많이 느끼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사실은 너무 제 나름대로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여튼 그렇게 차려주고 정말 그걸 지킬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번 해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바로 퇴직하고 바로 직후였어요. 그래서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진짜 내일 아침 기대해볼게. 그리고 1월 2일이 됐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몇 번 흔들어 깨워봤죠. 못 일어나요. 근데 저 또 그날 안쓰러워서 그냥 회사로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나서 어제 세웠던 계획 중에 금연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금연을 어떻게 하면 실행해 볼까 하다가 뭐 인터넷에서 어딘가에 본 적이 있어서 통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이 담배값으로 저축을 한번 해보자. 제가 금융회사에 일하잖아요. 제가 이게 제가 통장 만드는 게 사실 취미예요. 그거는 매트라이프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나서 생긴 취미예요. 뭐 그런 고객분들하고 그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하나 통장을 늘려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된 거죠. 이게 37번째 통장인데 제 뭐 통장 목록이 다 있어요. 37번째 통장인데 이거를 내가 그 담배값을 절약을 해서 한번 이 통장에 넣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 날 그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신한은행에 갔어요. 신한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첫 장에다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목적을 그다음 통장의 이름을 적어라 라고 하듯이 통장의 이름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적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용미에게 드립니다.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 테두리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라이터로 종이 옆에 이렇게 태운 거예요. 2등치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거 막 냄새 난다고 사무실에서 막 짜증 내는데도 이쁘게 붙여보려고 태워서 풀에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2,500원을 넣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아까 그 빔 프로젝트가 앞에서 쏘는 것만 보일 텐데 이게 뒤에서 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첫날 2,500원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담배를 피면 한 두세 갑 폈었거든요. 그리고 2,500원씩 모아서 언제 모이겠어? 이런 마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5,000원씩 넣었어요. 5,000원씩 넣으면서 여기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편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글자의 편지를 우리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7글자는 적을 수 있거든요. 은행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용미에게. 처음에는 8글자가 적히는 줄 알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8글자가 안 되더라고요. 7글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개라는 글자는 제가 이제 손으로 썼죠. 그러면서 첫날은 2,500원, 두 번째 날부터는 5,000원씩을 계속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저축하는 시간은 6시 40분.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거부터 꺼내놓고 딱 돈 입금하고 나서 편지를 쓰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7글자 적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용미에게 2012년부터 뭐 당신에게 뭐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담배값으로 이렇게 마음을 전해보려 하니 내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2012년부터는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2011년도에 제가 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부부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이 통장을 만들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어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때 저희 첫애가 8살이 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그 입학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게 된 거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학부형이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통장이 그냥 우리 아내에게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전기, 일기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돈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모여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분이 좋고. 또 하나는 부부싸움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저께 좀 다퉜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똑같이 7글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걸 적는데 내가 어제 왜 싸우는 거지? 여기 다 부부싸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큰 일로 부부싸움 안 하시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사소한 걸로
내가 이거를 7글자를 적겠다고 한 정경렬이 이 사소한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졌다. 그러면서 다시 금방 사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수록이 되고, 태어나는 그날 5,000원씩을 넣어가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데이나 월급날이나 뭐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날은 5만 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은 잘 보이시는지 여기는 보이네요. 뭐 이런 날 식사일 이런 날은 5만 원씩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다가 한 권이 끝나가고, 한 권이 끝나갔을 때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50만 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다른 통장에 넣어야 될 걸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순간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5자로는 시작하는 건 맞는데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근데 한 1분 정도 고민해보니까 해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빼야 된다. 이건 내 카드값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내가 궁핍해지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뺐어요. 여기는 편지가 아니라 정경렬이라고 적혀져 있죠. 바로 뺐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실수의 과정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당당하게 미안, 잘못 입금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서 또 잘 안 보이네요. 저희 할머니가 92세로 12월 30일 날 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서 이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적혀져 있죠. 그때 이렇게 2012년을 보내고 났는데 가정만 화목해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제 소득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씩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제가 거의 4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1년 만에 제 소득을 확 배로 뛰게끔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활의 흐름이나 모든 패턴이 이 통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씩을 저축을 하고 월급날은 50만 원씩 넣고, 그러더니 한 달에 제 아내가 모르는 돈 비자금이 200만 원씩 제 아내의 이름으로 만든 그 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강연을 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남자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아내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남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할까요? 애기들한테. 솔직하게 저도 남자인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통장을 언제 우리 와이프한테 오픈해 주지? 언제 보여줄까? 이걸 평생 하기는 좀 힘들 거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억을 만들어 보자. 근데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사실은 작년 11월 2일이 결혼 10주년이었어요. 결혼 10주년 선물로 줘볼까? 그런 생각 갖다가 또 한 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남자보다 여성들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요즘엔 또 워킹맘들도 많아서 일을 하랴, 아이를 키우랴, 시부모, 우리 친정부모까지도 우리를 고달프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살아가는 게 힘드세요. 이런 자리도 와서 또 이런 거 배워가셔서 또 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우울한 날이 올 텐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난 당신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했어라고 이렇게 보여줘 볼까? 이런 마음이 또 한 번 먹었어요. 또 한 번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우리한테 반항을 할 때 너희들의 얘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빠는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걸 보여줄까,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픈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작년 결혼 기념일에 했어요. 왜 했느냐? 저도 강연하는 걸 좋아하지만 강연 다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떤 강연에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힘들 때 도와주지 마라. 힘들 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다. 힘들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속으로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이렇게만 하지 마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강연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혹시 계속 가져가다가 우리 아이가 다시 한번 또 아파지면 어떡해. 그때 돼서 보여줘서 기쁨은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기쁘고 나서 이 기쁨을 계속 같이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으고 1,000만 원은 예금 통장으로 옮기고요. 이건 일반 통장이어서 금리가 0.1%밖에 안 붙어요. 그래서 이자가 거의 안 붙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바꾸고 사실 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고요. 잘 안 보이니까 오늘 아침까지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뭐 한 1,190만 원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실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계획을 세우는, 플랜을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만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행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렇게 되면 결과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돈으로 따져보자면 내가 1억을 모으겠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나서 9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9천만 원이 되더라도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 9천만 원이라도 내 지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그 9천만 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가 오늘 아무 행동도 하지도 않잖아? 내일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 뭔가를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해봐. 그러면 조금 나쁘더라도 분명히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저런 모습을 비춰지게, 이쁜 사과의 모습을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이렇게 온전한 정말 하나의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비춰졌을 때 우리 아이들도 올바로 성장하지 않을까, 또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영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